저는 평소에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 주부입니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물걸레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사연도 많고 사정도 많고 세상엔 완벽히 행복한 사람도 완벽히 불행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사실 전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고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저점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격하게 요동치는 불안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건네는 VIP 신용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즐기고 마사지에 네일샵, 골프 라운딩의 전시회에 오페라 등 각종 문화생활은 물론 생일엔 다이아 반지에 모피코트를 선물 받았던 그런 일상이었거든요. 그땐 그게 자랑이고 행복이었지만 이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과거가 됐습니다. 과거 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립여대를 졸업하고 특별히 사회생활 경험 없이 시쳇말로 취직 대신 취직을 한 케이스였네요. 동기들이 건국이래 최고란의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취준생으로 노량진에 고인물이 되어갈 때 전 일찌감치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집가서 속 편한 전업주부가 되었으니 몸도 마음도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박따박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그저 살림만 하면 땡이니 말입니다. 헌데 그 살림이라는 것도 가사 도우미가 대신하고 있어 저는 그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폼나는 안주인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저와 띠동갑인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고 시아주버님은 대기업 임원, 손이 똥서인 형님도 인사동에 있는 꽤 이름난 갤러리 관장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강남 사거리 목 좋은 곳에 빌딩 한 채를 소유한 재력가셨고요. 다들 고학력자에 재산도 넉넉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젠틀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친정집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럭셔리한 가문의 럭셔리한 사람들이었죠. 돌아보면 사는 게 하늘과 땅인 두 집이 어떻게 사돈이 됐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남편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까지 갔는지 설명이 안 되지만 그때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네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도 전에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수순처럼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 장미꽃도 프로포즈 링도 없는 김 빠진 프로포즈였지만 만날 만큼 만났는데 이제 우리 그만 결혼하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여 버렸네요. 순진한 때였으니까 그랬겠죠. 헌데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남편은 왜 그렇게 결혼에 기대도 설렘도 없었을까요? 마치 밀린 숙제를 해치워버리는 느낌으로 청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한창 뜨거울 때고 그만큼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절실할 텐데 남편은 왜 늘 그렇듯 뜨뜻미지근한 걸까요? 전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남편이 뜨거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젠틀하고 정돈된 남자랄까. 남편은 언제나 선을 지키고 매사 과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네요. 이런 얘기 부끄럽지만 부부관계 중에도 남편은 제가 민망할 만큼 이성적이었습니다. 연애 때도 스킨십에 인색하더니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에 꽃이라는 허니문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더군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넘겼죠. 제가 스킨십에 환장한 여자도 아니고 부부관계야 신혼치고 횟수가 적은 편이지만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갖고 불만 갖는 게 왠지 부끄럽더군요. 혼자 밝히는 여자 같아서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대하는 걸 보면 목석도 이런 목석이 없고 여자 보기를 돌보듯 하니 저는 차라리 남편의 그런 성격이 좋았습니다. 치마만 두르면 어떻게 잡아뜨려 볼까 꼴떡대는 세권이 아닌 게 오히려 다행 아닌가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저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한눈 팔면 어쩌나, 딴 년이랑 바람나면 어쩌나, 대한민국 유부녀들이 다 한다는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집안에 사회 경험도 전무한 나이 어린 며느리를 맞으면서도 당신 아들 조건이면 골라서 갈 수 있는데도 어떤 조건도 배경도 안 따지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셨던 시부모님. 결혼한 여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월은 잘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텃세도 비교질도 안 하는 좋은 동서를 만나는 거라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손윗동서인 형님도 또 아주버님도 저에게 어떤 간섭이나 참견도 없었고 제가 뭘 하든 응원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전 취집에 퍼펙트하게 성공한 셈이죠. 대박나게 남자 하나 잘 고른 거고요. 이런 걸 로또 맞았다고 하는 거겠죠. 여자 인생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거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꼰대 같은 소리라냐고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때만큼은요. 사모님으로 살지 아줌마로 살지 그건 남편한테 달렸다고 어린 나이에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시작했으니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앞으로도 쭉 행복할 게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이 복받은 여자고 럭키가이 남편을 만난 건 천운인 만큼 남편한테 잘하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한테 다짐하곤 했습니다.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았던 남편을 기다리면서 종일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저에게 하루는 남편이 특별히 신용카드를 건네더군요. 이걸로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고마워요. 근데 나 카드도 좋지만 자기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데 주말에도 나가야 돼? 내가 하는 일 몰라서 그래. 사무실에서 한가하게 서류나 뒤적이는 일 아니잖아.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바닥에 모터 달고 뛰어야 돼. 거기다가 현장 인부들. 그 능구렁이들 말 안 들어. 설계도면대로 절대 안 해. 똥꼬집이 장난들이 아니야. 그거 다 바로 잡으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알지. 자기 바쁜 거 누가 모르나? 그치만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면 우린 언제 애기 가져? 골수 무슨 애 타령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긴 그 좋은 나이에 애 엄마 돼서 집에서 뿡기적이나 살면서 살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갖자. 지금은 그냥 즐겨. 오늘 늦을 거야. 참, 저갓집에 한우랑 전복 보냈어. 또요? 지난번엔 과일하고 옥돔하고 잔뜩 보내더니 자기 설마 또 생활비 보는 거 아니지? 부담 갖지 마. 사위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너무 크니까 금액이 500씩이나. 당신 남편 그만한 능력은 돼. 말 나온 김에 오늘 친구도 좀 만나. 같이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고마워요 여보. 나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당신은 100점 만점에 100점. 완벽한 남자야. 그렇게 자상한 남편의 든든한 지원으로 저는 간만에 대학 시절 베프를 불러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로 바쁘고 피곤한 친구는 지쳐 보이더군요. 공부는 잘 돼? 잘 되겠어. 죽지 못해 한다. 부잣집 사모님 팔자가 좋긴 좋네. 대낮에 이렇게 비싼 데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고. 사모님은 무슨 우리 그이가 간만에 친구 좀 만나라길래. 너희 신랑은 참 변함이 없다. 결혼식 때도 젠틀하고 자상하더니. 나 시집 잘 간 것 같아. 너 시집 잘 간 거 모르는 사람도 있니? 새삼스럽게. 그런가? 암튼 우리 간만에 만났으니까 오늘 하루 신나게 놀자.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자. 나 금방 가봐야 돼. 밀린 인턴도 들어야 되고. 오늘 하루만 너 맨날 열심히 하잖아.
오늘 하루만 째고 충전한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 풀코스로 모실게. 모르겠다, 나도. 그러자. 나도 코딱지만한 고시원에 짱 박혀서 종일 문제집만 파는 거 지겨워. 오늘 하루 해방이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의 배려로 친구들을 만나고 고급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종종 기분 전환용 쇼핑을 즐기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든 최고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하면서 저는 진짜 사모님이 되어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저대로 제 시간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 남편과는 특별히 같이 할 시간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바쁜 중에도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이 꼭 챙겨야 할 날을 잊지 않고 다이아 반지나 모피코트 같은 값비싼 선물 공세는 물론 친정 식구들한테도 워낙에 잘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국가대표급 남편이었습니다. 가끔 명품 선물이나 거액의 현찰이 아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실할 때도 있었지만 바쁜 남편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조르는 건 내키지 않았네요. 안 그래도 12살이나 어린 저를 남편은 늘 어린애 취급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남편이 뭐든 돈으로 때우는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톡 까놓고 지갑도 마음이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저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절대 마음 없이 되는 일이 아닌 걸 잘 알기에 저는 늘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로부터 그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임용고시로 바쁜 친구를 자꾸 불러내기도 못하고 해서 저는 밑반찬이며 간식거리를 사들고 그녀의 고시원에 찾아갔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니 응원도 하고 공부로 지친 친구한테 고기라도 사 먹이려고요. 헌데 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런데 어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무슨 얘긴데?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니? 그치? 우리 사이에 못할 말 없지? 그럼 한다. 내가 오늘 강남 쪽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서 네 남편 봤어. 그쪽에 일이 있었나 보지. 그게 아니라 호텔에서 봤다고.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 무슨 일일까, 그이가? 그러게.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분명히 잘못 봤을 거야. 그래. 내가 잘못 봤네. 아니, 너 그런 거 잘못 보고 그러는 애 아니잖아. 아마 긴가민가 했으면 나한테 말도 안 꺼냈을걸? 내가 널 몰라? 우리가 몇 년 우정인데. 네가 얼마나 꼼꼼한 완벽주의자인지 너무 잘 알아, 나. 분명히 우리 그이였을 거야. 사진 보내줘.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사진 찍은 거. 우리 20년 친구야. 내가 너 뱃속까지 알거든? 빨랑 보내 사진. 그제서야 친구는 핸드폰에 찍어온 남편의 불륜 현장 사진을 제 폰으로 보내주더군요. 전송되어 온 사진은 남편이 묘령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이 찍힌 여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모습은 확실히 확인이 되더군요. 하긴 얼굴이 제대로 찍혔어도 문제의 여자를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길래 목석 같은 내 남자를 꼬신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사진을 들이밀며 추궁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남편은 굳은 얼굴로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곧 무겁게 입을 떼더군요. 뭐든 해봐. 설명이든 변명이든 해명이든 지금은 다 들어줄게.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변명하더군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믿든 안 믿든 탈투만 말할게. 사진 속 여자 사실은 내 여동생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여동생이라니. 남편은 위로 형님 한 분뿐인 형제만 있는 집 차남인데 이제껏 없었던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동생이 있었으면 결혼 전에
아니 결혼 후에라도 이야기를 했어야지. 문제의 사진을 찍히고야 이제야 말을 꺼내는 건 또 뭐죠? 아니 그보다도 여동생이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남매가 왜 호텔을 가죠? 이건 내연녀랑 가는 것보다 충격적인 일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이라니. 형제라곤 아주버님이랑 당신뿐이잖아. 그건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고, 사실은 여동생까지 해서 우리 삼남매야. 미국에 간 지는 10년 넘었나? 거기서 영주권 받아서 살고 있어. 재우문 부모님 몰래 들어와 있고. 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지, 왜 부모님 몰래 들어와야 하는지. 사실 내 동생 미국으로 쫓겨난 거야. 부모님이 내쫓으셨지. 죽을 때까지 들어올 생각 말라고 하셨거든. 그러니 몰래 들어올 밖에. 걔 귀국한 거 아무도 몰라. 나한테만 살짝 연락했더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왜? 그러실 분들 아니잖아. 내 동생 미혼모야. 미국에 아들이 하나 있어. 12살쯤 됐겠네. 옛날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드신 거지. 결혼 승낙은커녕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사고 친 거지. 말도 안 돼. 아무리 눈에 안 차는 사위감을 데려와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절연을 하고 살아? 그것도 외국으로 내쫓고? 글쎄, 부모님 마음을 내가 알 순 없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이 좋은 분들이 나만 해도 조건이 좋은 며느리는 아니잖아. 며느리한텐 안 따지는 조건을 사위한테만 그러신다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왔길래 그러셨어? 어디 길거리 노숙자라도 데려왔어? 아무튼 미국에서 들어온 지 좀 됐어. 일단 동생 혼자 먼저 여기 와서 상황도 보고 살 곳도 마련하고, 네, 그리고 애도 데리고 올 모양이더라고. 그랬구나. 빨리 거처할 곳을 마련해야 동생도 안정을 되찾을 텐데, 조커도 데려오고, 두 모자가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 오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 애는 애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떨어져 지내는 거, 둘 다 힘들 거야. 왜 아니겠어. 모자가 세상에서 둘만 보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떨어져 지낼 거 아냐. 12살이면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다. 그 호텔 사진은 말이지. 당장 동생이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잡아준 거야. 거기 있어야 마음을 놓을 것 같아서.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여기 실정도 모르고 괜히 이상한 데 가 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매일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방을 잡아줬지. 당신 친구가 오해했네. 하긴 누구라도 오해할 만하지. 그랬구나. 난 또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 여보.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나? 그럼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까 내가 걔 좀 돌봐줘도 될까? 자주 찾아가 보고 집도 보러 다니고 할 건데 괜찮지? 당연히 그래야지. 오빠가 돼서. 자기가 잘해줘.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아무도 모르게 내가 비밀 잘 지킬 테니까.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일단 남편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요. 헌데 생각지도 못한 신우이의 존재는 좀 충격이더군요. 집안마다 말 못할 사연 있는 거고 시부모님께는 신우이가 아픈 손가락인 모양이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도 그렇고 남편이 그렇게나 아끼는 여동생이면 저한테는 신우인데 몰개가 돼서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해서 남편한테 신우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아 있지만 제가 끈질기게 조르자 승낙하더군요. 처음 본 아가씨는 너무 아름답더군요. 작정하고 꾸미고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세련되고 우아하던지 미인이란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얼굴형이며 이목구비가 완벽했습니다. 당장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도 꿀릴 게 없을 것 같더군요. 몸매는 또 얼마나 좋던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글래머인데 또 늘씬한 각선미까지. 전체적인 몸매가 얼마나 좋던지 길에서 신우이를 마주친다면
남자는 물론 같은 여자라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할 것 같은 그런 몸매더라고요. 수많은 풍성한 롱헤어는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몸 곡선을 그대로 드러낸 착 달라붙는 원피스에 안 그래도 170은 돼 보이는 큰 키에 높은 하이힐까지 신고 나와서 그런지 저랑 나란히 서면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우이는 완벽했어요. 누가 애엄마로 볼까 싶더군요.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황홀할 만큼 눈이 즐겁고 반하겠는데 어떤 남자가 안 반할까요? 여기저기서 직접되는 놈들 많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모를 갖고 한 남자만 좋아하고 그 남자의 애를 낳아 기르고 이 정도면 순해본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나저나 대체 어떤 남자길래 신부모님이 결사반대한 걸까요?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으니까 미혼모가 된 거겠죠. 하긴 나라도 내 딸이 이렇게 완벽하면 사위감 조건을 이것저것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겠다 생각했죠. 절세 미인이라 팔자가 박복한 건가? 근데 아가씨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중 누굴 닮은 거지? 남편하고도 아주버님하고도 닮은 데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돌연변인가? 그나저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대하지? 그래도 내가 손이니까 편하게 대하면 되겠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저는 안으로 삼키고 신우이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하고 오빠 사이를 오해했다면서요? 미안해요, 아가씨. 제가 실수로 그만. 새언니 미안하라고 한 말 아니에요. 누구라도 오해할 만하지. 신우이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저를 스스럼없이 새언니라고 호칭하며 다정하게 굴더군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집을 빨리 구해야 될 것 같던데 적당한 거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마땅한 게 없네요. 그렇다고 마냥 호텔에 있을 수도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집 보러 다녀요. 집 구할 때까지는 호텔에 있는 걸로 하고. 오빠가 워낙 동생 바보라 자기가 하루에 한 번은 동생을 직접 봐야 안심하겠대요. 당신이? 왜 정말 같이 집 보러 다닐 거야? 바쁜 당신이 같이 할 순 없잖아. 그렇다고 아가씨 10년도 넘게 떠나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혼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겠어? 불가능하지. 내가 같이 할게요. 어머, 새언니 너무 좋은 분이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들어올걸. 미국에서 우리 제임스하고 둘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이 키우고 살면서 오빠하고 왕래하고 지내면 되죠. 그리고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아버님 어머님께는 비밀 지킬게요. 신우이가 덥석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저랑 오빠 사이 오해하고 바람 피는 줄 알아도 언니 절대 신경 쓰고 그러지 말아요.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두 사람 남매인 거 제가 확인했는데 뭘요. 그리고 오빠가 어떤 남잔데요. 오빠요.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거든요. 얼마나 목석인데. 저 말고 여자라곤 돌보듯 하는걸요. 그 말에 신우이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더군요. 정말 오빠를 잘하시네요. 맞아요. 우리 오빠 한 여자만 보는 사람이죠. 오빠 마음에 딴 여자는 없어요.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오빠 그런 점이 너무 좋더라.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신우이가 다정하게 남편의 팔짱을 끼더군요. 좀처럼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석 같은 남편이 어찌나 활짝 웃던지 남편은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여동생을 정말 끔찍히 아끼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긴 나라도 그러겠네. 내 눈에도 저렇게 예쁜데 오빠 눈에야 말해 뭐해. 그 뒤에 저는 자주 신우이를 만나고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바쁘게 신우이가 고쳐할 집을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세간살이들을 장만했어요. 이왕이면 시누이 마음에 드는 고급스럽고 좋은 것들로요. 조금이라도 시누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죠. 시누이는 처음엔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살림살이도 사러 다닐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같이 하자니까 귀찮다고 혹은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더군요. 본인이 살 집인데 그래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나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요? 시누이를 자주 만날수록 시누이는 일상적인 주부의 일을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뭐든 알아서 하라고 모든 결정권을 저한테 넘기고는 피부과의 에스테틱에 네일샵에 필라테스에 폴댄스에 그저 꽃처럼 예쁘게 가꾸고 꾸미고 외모에 공을 들이느라 모든 시간과 돈과 힘을 쏟더군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시누이는 저처럼 전업주부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나이로는 저보다 한참 언닌데도 소비 패턴이며 기호와 취향이 연장자다운 마인드는 전혀 없고 철부지 아가씨들처럼 굴더군요. 그래도 애엄마인데 너무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그녀의 선택이고 결정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데 싶었어요. 어느덧 아가씨가 들어갈 집을 구했고 세근살이들도 최고로 좋은 제품으로 사들여 빈집을 그럴듯하게 채웠습니다. 아직 일면식도 없는 12살짜리 조카를 위해 신경 써서 밤도 꾸몄어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얼마나 열심히 서치를 했는지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제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싶을 만큼 최선을 다했네요. 그렇게 잘 인테리어 된 집으로 아가씨가 이사를 왔고 우리는 집들이를 빙자한 파티를 했습니다. 더 초대할 사람도 없고 해서 저와 남편 아가씨뿐인 조촐한 이벤트였지만 남편과 아가씨는 들떠있더군요. 며칠 후에 미국에서 조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술 한 잔만 마시면 바로 오바이트를 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앞이 빙빙 돌고 어지러워하다가 결국 쓰러져 잠드는 체질이거든요. 헌데 그날은 아가씨가 어찌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소맥을 말아서 연거푸 몇 잔을 권하던지 아가씨의 손을 뿌리치지 못해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게 결국 화근이었네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하고 난처 안 된 남편을 향해 흑기사를 요청해도 남편이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저는 식기로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새빨개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후다닥 욕실로 달려가 개수대에 얼굴을 쳐박고 오바이트를 하고 찬물로 세수를 한참을 했네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핑그르르 눈앞이 돌더군요. 너무 어지러워서 휘청했죠. 도저히 그대로 걸어 나올 수가 없더군요. 욕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됐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떼지지 않더군요. 이런 저의 특이 체질 탓에 대학 시절에도 친구들이 저를 알코올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남편한텐 연애 초에 이미 이런 체질이라고 말했고 그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날 이때껏 술 한잔 같이 나누지 못하고 살았어요. 기념일이 되면 남편은 와인에 저는 와인잔에 포도주스를 부어서 건배를 하곤 하거든요. 저는 욕실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걸을 수가 없네. 여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 소리를 못 듣는 눈치더군요. 시누이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하하 깔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술을 마시고 러브샷을 하고 시누이가 남편의 목에 팔을 걸고 그윽하게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 남편은 그런 시누이가 사랑스러운지 연신 미소 짓고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더군요. 비록 취기로 정신이 몽롱했지만 제 눈에 그 두 사람은 확실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건 남매지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죠.
애인 사이라면 몰라도요. 저는 휘청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욕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그만 거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남편이 저를 들쳐안고 침실로 옮겨 신우이의 침대에 눕히는 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극심한 두통으로 쪼개질 것 같은 머리를 쌓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네요. 남편과 신우이는 어디 있는지, 술자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뒷정리는 했나 어쨌나 궁금한 마음으로 천천히 거실로 향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소파에서 알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깨어난 줄도 모르고 한참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충격이라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간신히 목소리를 지었자 그 사람을 부르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더니 얼른 신우이와 떨어져 서더군요. 그러자 두 사람의 알몸이 노골적으로 눈에 들어오대요. 세상에 이게 무슨 뻘건 대낮에 오빠와 여동생이란 사람이. 저는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혹해하면서도 한편 안도하는 듯한 남편의 얼굴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갑작스레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해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또 필름이 끊긴 거였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한테 그날 목격한 걸 확인해봤죠. 남편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의아해 하더군요. 당신 병원에 가봐. 헛것 보는 거 그것도 병이야. 아니다. 당신이 병원에 갈 게 아니라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건데. 그날 동생이 자꾸만 당신한테 복할수를 권할 때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나도 그날은 가음을 해서 당신을 못 챙겼네. 정말 미안해. 내 동생은 당신이 알코올 분해가 전혀 안 되는 줄 모르거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꿈이라도 꿨다는 거야? 당신 아가씨랑 진짜 남매가 맞긴 해? 둘이 피를 나눈 가족 맞아?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이더군요. 금능이 주민센터 직인이 찍힌 밝은 날짜도 기재된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버님과 남편의 이름 밑에 아가씨가 가족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봐. 이걸로도 안 되면 나랑 동생이랑 유전자 검사라도 할게. 그래야 당신 의심이 풀린다면. 근데 당신 좀 깬다. 정말 우리가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눈엔 내가 여동생하고 붙어먹는 놈으로 보인다는 거네. 근친상간이나 저지르는 파렴치한 평소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다. 자기 와이프한테 고작 그런 취급이나 받고 나도 참 인생 헛살았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당신이 날 그렇게 봤다면 나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동생 안 만날게. 걔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오랜만에 보는 조카놈도 본체 만취 할 거고 외삼촌이 돼서 이제 두 번 다시 조카 챙길 일 없을 거야. 부모님도 안 보고 사는 애 오빠가 돼서 나라도 챙겨보자 했던 게 잘못이네. 두 번 다시 발걸음 안 할게. 그렇게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그러지 마, 여보. 안 그래도 아가씨 부모님하고 절연하고 사는데 당신마저 연을 끊으면 어떡해. 아니,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아마 꿈속에서 그랬나 봐.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그런 내용을 꾸는 게 나로선 불쾌해. 나랑 내 동생을 어떻게 봤길래? 당신이 아가씨랑 스스럼 없이 스킨십도 하고 둘 사이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건 동생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래.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같지 않게. 나야 동생이 그러니 맞춰준 거고. 당신이 오해할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 난 당신이 이해심도 많고 생각도 열린 사람이라 그런 거 말 안 해도 이해할 줄 알았지.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자기 마음 이제 알았으니까 오해 안 할게. 근데 자기야, 아가씨 말인데 애 아빠하고는 왜 헤어진 거야? 부모님과 절연에 각오할 만큼 사랑했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 얘기를 듣자 신우이가 안 됐더군요. 죽고 없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심정이 어떨까요? 전 그날 일을 제가 무의식 중에 잘못 본 단순 해프닝으로 넘겼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강경하게 부인하고 또 제가 정신을 잃었기에 더는 기억나는 것도 없었고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꿈속에서 봤던 거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일단락되어 가고 신우이는 미국에서 들어온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아이를 갖자고 졸랐지만 남편은 또 거절하더라고요. 늘 그렇듯 그 좋은 나이에 벌써 애엄마 돼서 애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고 싶냐면서요. 좀 더 젊음을 즐기란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모처럼 친구를 불러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몇 년씩이나 준비하던 임용고시를 그만둔 사실을 듣게 됐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는 안 하는데 살짝 시원섭섭하긴 해. 솔직히 임용고시 패스해도 발령만 한 세월이야. 요즘 하도 애를 안 낳아서 학년기 애들이 눈을 씻고 봐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 임용고시에 합격한데 발령 기다리는데 또 몇 년이지. 대기자만 수두룩 빽빽인데 뭐. 나도 너처럼 확 시집이나 갈까? 그러든가. 됐네요. 시집은 무슨. 참, 그 얘기나 해봐. 그때 네 남편이랑 호텔에 간 여자. 신우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산다는 게 진짜야? 그렇다나 봐. 그 얘기 다 하자면 길고. 그럼 넌 이제 뭐 해먹고 살 건데? 이명도 때려치고.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내가 알바하잖아. 개인 과외 하나 물었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라 한국말이 서툴더라고. 남자인데 내가 방문교사로 걔네 집에 가서 이것저것 가르쳐. 일주일에 3일. 고수가 꽤 짭짤하다. 애가 하는 짓이 엉뚱하길래 사진 찍어놨는데 한번 볼래? 친구가 보여준 핸드폰 속 사진은 12살 남자아이의 엉뚱하고 장난기 다분한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더군요. 근데 그 아이 옆에 엄마로 보이는 여자도 한컷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다름 아닌 신우였습니다. 오라, 이 사람 우리 아가씨인데? 너 우리 아가씨네 집에서 일하는구나? 그럼 얘가 우리 그이 조카구나.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 미국에서 들어와단 말만 들었지. 그나저나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한테서 심상치 않은 연락이 왔어요. 나 오늘 가정학습하러 그러니까 네 시누이 집에 갔다가 거기서 네 남편 봤어. 네 신랑은 나 못 알아보더라. 하긴 결혼식 날 식당에서 잠도 안 본 게 단데 기억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내가 2층에서 네 조카애랑 같이 한글 공부하고 잠깐 아래층에 내려갔거든. 주방에서 물 좀 마시려고. 근데 네 신랑하고 그 시누이란 여자 둘이 좀 뭐랄까 좀 이상하달까? 그러니까 남매 같지 않았어. 꼭 부부 같았어. 저는 친구한테 그 말을 듣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메리칸 스타일이 몸에 익은 시누이에 조금은 과한 애정 표현이라고 쳐도 설사 그렇다 한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과해 보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부부처럼 그렇다는 뜻인데 아니 무슨 남매가 날이면 날마다 애정 표현을 해? 그것도 과할 정도로.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저는 남편이 떼다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오빠 동생인데, 피를 나는 남매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답답한 속을 달래려 주스를 마시려 컵을 집어들던 순간 그만 컵을 쏟고 말았네요. 서둘러 티슈를 뽑아서 티테이블을 닦다가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옆에 놓인 가족관계 증명서가 쏟아진 주스로 젖어 있더군요.
뭐 거기까진 이상할 게 없는데 물기가 닿자 증명서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아주버님과 남편 밑으로 기재되어 있던 신우이의 이름이 물기에 얼룩덜룩 잉크가 묻어나더니 결국 지워지더군요. 다른 가족들 이름은 말짱한데 신우이 이름만 사라지는 게 너무 불길했습니다. 그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뜻인데 남편이 위조를 해야 할 만큼 다급히 자신과 신우이의 관계를 숨겨야 했던 거. 둘이 세상에 밝힐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인즉슨 두 사람은 남매도 뭣도 아닌 남남이고 결국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건데 그제서야 신우이의 집들이 겸 파티날 술에 취해 잠든 저를 눕혀놓고 그 두 년놈이 했던 짓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얼결에 잠이 깨 거실에 나갔을 때 소파에 뒤엉켜 알몸으로 그 짓거리를 하던 그 두 년놈의 추잡스런 불효냉각은 제가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분명히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말이죠.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미혼모인 신우이를 가엾게 여겨 그녀의 한국 정착을 두었다니. 살 거처를 구하러 다니고 발품을 팔아 살림살이를 사들이고 신우이의 아들까지 걱정해 그 아이가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온갖 신경을 썼으니 제가 바보였죠. 아마 그 아이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두 년놈의 자식일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역사가 못해도 12년 이상은 됐겠네요. 아이가 12살인 걸 보면 아마 시부모님이 결혼 반대를 했겠죠. 웬만한 부모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감이 배가 불러오고 아들의 핏줄을 낳으면 어지간하면 수그러들게 마련인데 손자를 낳았는데도 못 받아들일 정도면 아마 그 여자한테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자가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남편 역시 죽어도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지들끼리 내연관계로 비밀스레 자식까지 낳아 기르면서 만만하고 순진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그래서 애도 안 가지려고 하고는 뒷구멍으로 년놈이 부부로 살고 있는 거겠죠.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아닌가요? 내가 쓰레기 처리반이냐 이것들아? 온몸이 벌벌 떨릴 만큼 큰 배신감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자 저는 친구를 불러냈죠. 사실 얘기를 모두 전해들은 친구는 저보다 더 흥분하더군요. 야, 뭐 그런 미친 것들이 다 있냐? 아니 그런 추잡스런 년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뭘 어떻게 벌을 줘야 돼? 법으로 안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아까 말한 그대로. 알았어.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그 집 가서 평소처럼 그애 한글 가르치고 적당히 둘러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갈게. 나머진 혼자일 수 있지? 물론이지. 걱정하지 말고 그날 애만 맡아줘 넌. 며칠 후 친구는 약속대로 신우이한테 아이와 함께 고궁과 박물관을 함께 다니면서 현장학습을 하겠노라고 허락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일찌감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잔뜩 술을 사들고 장을 봐서 빈집에 혼자 있는 신우이를 찾아가 놀러왔다고 분위기를 잡았죠. 그리고 남편도 부르자고 했어요.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의아해하면서도 제가 솜씨를 부려 차려낸 술상에 기분 좋게 앉더군요. 남편과 신우이는 곧 부어라 마셔라 해대면서 술자리는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년놈들은 회가 동안인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더니 작정한 듯 저한테 술을 권하더군요. 남편은 겉으로는 이 사람 술 못해 하면서 신우이를 말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의미심장하게 쪼개면서 두고 보더군요. 그 술을 다 받아 마신 저는 온몸에 도는 알코올 기운에 못 이겨 쓰러질 테고 죽은 것처럼 잠들어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 지들은 원없이 재미를 볼 테니까요. 저는 일찌감치 숙취 해소제를 잔뜩 먹고 그 전에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처방받은 약까지 미리미리 먹어도 만반의 대비를 했던 터라 그날만큼은 쉽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만은 절대 안 취하리라
어찌나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몸에 술이 들어갈수록 정신은 외려 또렷해지더라고요. 술자리는 즐거웠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신우이가 정신없이 권하는 술을 저 역시 정신없이 받아 마시고 저는 곧 계획대로 술에 취한 척 괴로워하며 욕실에 가서 헛구역질을 해대고 어지럽다며 두 연놈들이 보는 앞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져 그대로 의식을 잃는 척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연놈은 생각대로 됐다는 듯 저를 들쳐안고 침실 침대에 눕혀놓고는 또 그 짓을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찾아쥐고는 소리 안 나게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연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두는 뜨고는 못 봐주겠더군요. 물고 빨고 아주 에로 영화를 찍어라.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참았니? 돌이켜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나 결혼 후에도 유독 미국 출장이 잦았던 게 생각나더군요. 저렇게 술에 약해서 어쩌냐? 지난번에도 바로 훅 가더니. 원래 체질이 그래. 아이, 그보다 지난번에 생각보다 빨리 깨어나서 얼마나 놀랬게. 그날 집에 가서 어찌나 지랄을 하든지 둘이 남매가 맞냐 어쩌냐면서 내가 달래느라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다 줬잖아. 비록 가짜지만. 어머머머, 완전 개순진하네. 그걸 믿어? 하긴 믿어야지 어쩔 거야? 자기가 오죽 잘 만들었겠어? 사실 나도 그날 놀랐잖아. 하늘이 도왔지. 한참 그러고 있는데 방에서 나와서 보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 바로 또 쓰러졌기에 망정이지. 오늘은 중간에 안 깨게 왕창 먹였으니까 문제 없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 어디 간 거야? 과외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어. 한국이 처음이잖아, 걘. 여기저기 구경시켜준다고 저녁까지 먹여서 데리고 들어온댔으니까 걱정 마. 우리 아들 당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그럼 내 새끼인데 당연하지. 이제 우리 모자도 한국에 들어왔고 저 여자만 치워버리면 되는데. 천천히 하자. 서둘렀다가 일 망치면 어쩌려고. 아버지 엄마도 이젠 늙어서 옛날처럼 고집 못 피워. 그리고 나 정관 수술해서 애 더 못 가져. 저 여자애 못 나오면 어차피 놓친 애들 성격에 언젠간 이혼시켜. 그때까지만 참으면 뭐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좋지. 하루빨리 그러길 바라고 사는데 내가 자그마치 13년이다.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자기 더 사랑하는 건 아실라나? 그건 꼭 좀 알아야 할 텐데.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두 년놈의 관계. 아무 죄 없는 저를 끌어들여 지들 편할 대로 이용해 처먹고 결국 언젠간 저를 정리하고는 지들은 정식 부부로 살려는 개수작. 더는 못 들어주겠더군요. 두 년놈들이 나누는 그 닭살스러운 미로에 욕지기가 나오려는 걸 참고 점 근윤 남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에 바빴습니다. 하하하 깔깔깔 아주 좋아 죽더군요. 증거 영상으로 충분할 만큼 동영상 촬영을 하고는 저는 침실에서 나와 그것들 앞에 섰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지난번처럼 또 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당신 오해야. 당신 치료 보고 있는 거 이거 현실 아니야. 꿈이야 꿈. 당신 취해서 지금 헛것 보는 거야. 그래요 새언니. 지금 보는 거 다 꿈이야.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오빠가 나 병간호 하다가 춥다고 하니까 몸 좀 데펴준 거야. 언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지랄들을 하더군요. 변명을 하려거든 좀 성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너무 무성의해서 화가 날 지경이었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은 병간호를 홀딱 벗고 배꼽 맞춰가면서 하니? 아주 오해가 남다르시네. 세상에 다시 없을 남매 나셨어. 니들이 핸드폰을 다 찍혔거든? 다 녹음되고 다 녹화됐어. 어쩌니? 이제 다 끝나서. 그러자 남편은 위기감에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더군요. 전 안 뺏기려고 도망다녔죠.
알몸으로 증거를 뺏겠다고 악착같이 절 쫓아다니는 남편 꼴은 한마디로 가관이더군요.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이번엔 시누이까지, 아니 이제 시누이도 아니지. 남편의 내연녀까지 합세해 저를 토끼몰이 하듯 두 년놈이 이리저리 몰아가며 핸드폰을 뺏으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동영상이 세상에 밝혀지면 끝장이다 싶어서인지 죽기 살기로 뺏으려 하더군요. 저 역시 요리조리 피해가며 년놈들한테 쉽게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 싹 다. 당신 친구들, 그 대학 동기 오총사, 절친이랬지? 죽고 못 사는. 원준씨, 창식씨, 태민씨, 길재씨 다 불렀어 내가.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리고 내 친구가 이제 방문교사더라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네. 지금 같이 있을 거야, 니들 자식이랑. 지새끼가 제 친구와 같이 있다는 소리에 내연녀는 이성을 잃고 저를 붙잡기 위해 몸을 날리더군요. 알몸으로 저를 향해 덮쳐오는 모습에 광기가 느껴졌어요.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후다닥 인터폰으로 가서 문을 열어줬죠. 시집 식구들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리고 간발의 차로 친정 식구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이 목숨처럼 여기는 대학 베프 5인방까지 알몸으로 난리를 치는 남편과 내연녀의 모습에 다들 황당해 하더군요. 저는 그들 앞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남편은 변명할 의지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내연녀 역시 쓰러지더군요. 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했고 아이도 제 부모가 어떤 인간인지 그렇게 자기 출생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가 무슨 죄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애가 불쌍하다고 하신다면 할 말 없지만 전 아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내연녀와 남편한테 각각 사기 결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혹할 만한 조건으로 제게 딜을 해오시더군요. 그 물건이 그런 년이야. 아주 몹쓸 인간이지. 네 남편이 순진해서 그년한테 발목 잡혀서 한평생을 저 개고생인 거야. 어디 템프로 주제에 술집 년이 우리 집 며느리로 가당키나 해? 네 남편이 처음 사회생활할 때 거래처 사장하고 룸살롱에 갔던가 봐. 거기서 그 년이 네 남편이 순진하고 조건도 좋고 하니까 확 물어서 13년을 피 빨아먹고 사는 거야. 누가 바란다고 새끼까지 내지르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저런 인간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어머님은 남편을 편들더군요. 눈 딱 감고 그냥 살아. 이혼하면 별거야. 툭 까놓고 너 뭐 먹고 살 건데. 대골 같은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던 애가 월급장 일을 할 거야? 나 죽었음 죽었지. 그 드런 년이 낳은 새끼 우리 집 호적에 안 올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정관 수술 받아도 다시 풀 수도 있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써서 해결하면 돼. 내가 얼마가 들던 돈 처발라서 네 배로 우리 집 시보게 할 거니까 네가 우리 시만 낳아봐. 내가 강남에 있는 우리 건물 나중에 유산으로 넘겨줄게.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하마터면 혹할 뻔했어요. 근데요 어머님, 저 그 사람하고 안 살래요. 남자 혈기로 어쩌다 한번 피운 바람 아니잖아요 지금. 두 사람 13년 역사예요. 둘 사이에 자식까지 낳고 그게 부부지 뭐예요? 강남 빌딩이요. 그렇게 주고 싶으시면 저 받을게요. 이왕이면 사기 결혼 손해배상으로 주세요. 어차피 어머님도 다 알고 있으면서 저 속인 거니까. 그 일한 공동정범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고집을 안 꺾자 협박하더군요. 뭐 공동정범? 놀고 있네. 내가 대한민국 최고로 펌에 변호사 사면 재판해봐야 꽝이야 너. 그니까 마음 접어. 왜? 싫어?
너 진짜 독하다. 이 정도 했으면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지. 막말로 너희 친정이 우리 집에서 받아먹은 게 얼만데 생활비다 용돈이다 한두 푼이야? 너 정 이혼하려면 그 돈 다 토해내고 가. 계산 제대로 하고 끝내라고. 모전자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이혼했고 재판을 통해 사기 결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통해 제 또래가 겪는 취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가난에서 벗어나 사모님 소리 들으며 그 나이에 누릴 수 없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어 몸은 편했지만 그건 온전히 제가 이룬 것들이 아님을 깨달았죠. 그건 제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닌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린 것들이란 자각에 인생은 피땀 흘려 제 손으로 거둬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물론 한때는 전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추후에 의심도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랑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줌마 소리를 듣고 삽니다. 닭봉의 샐러리맨인 남편은 늘 빠듯하게 생활비를 갖다 주지만 전 만족하네요. 허투루 돈 안 쓰고 허세 없고 무엇보다 안팎이 같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넉넉하게 못 벌어다 줘서 늘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다이아 반지나 모피도 못 해주고 맨날 티초가리에 싸구려 은반지 하나 해준 게 전부라 미안하다고 거듭 그러네요. 미안할 것도 많네. 그게 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사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어때서? 설마 우리 두입 못 먹고 살까봐? 그때마다 전 괜찮다고 제가 더 아끼고 살림 살면 된다고 남편을 다독입니다. 내일 저녁에 신우이가 간만에 놀러 오네요. 아직 미혼인 신우이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근무하면서 늦은 나이에 야간 대학에 다니는 근면 성실한 아가씨입니다. 일하랴 공부하랴 힘들 텐데 만난 거 먹고 가라고 제가 초대했어요. 아가씨는 분명히 지난번처럼 남편을 위해 비타민제를 사올 거예요. 그럼 또 남편은 간만에 보는 여동생을 위해 평소 아가씨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며 떡볶이며 순대를 잔뜩 사올 겁니다. 번번이 그렇게 남매가 서로를 못 이해서 난리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부럽고 막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남매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남매로 이장한 불륜남이나 상간녀, 그들이 보고 배워야 할 만하죠. 어디 그런 더럽고 불결한 관계를 남매라는 말로 악용하는지 정말 보기 좋은 남매를 위해 제가 솜씨를 발휘해야겠어요. 그이가 좋아하는 아기찜에 아가씨가 좋아하는 쌀국수를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셋이서 간만에 소맥 한 잔 말아서 기분 좋게 취하면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